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반도체 공장의 최첨단 설비를 시공하고 유지 보수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알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성 엔지니어링 김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분석과 투자 환경에서 꼭 알아야 할 법에 대한 이야기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도 직접 나와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네, 화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1991년도에 창업하여 삼성전자 기형 반도체 화성, 평택 천안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기계 설비, 소방 건축 등을 유지 보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최첨단 반도체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 설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팹 내부의 덕트 클리닝이나 패치 시공, 진공 배관의 PM 등 업무 부분의 영역을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 외에도 아파트 건축 설비 분야에서도 기계 설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수주가 눈에 띄는데요. 이 반도체 공장은 아무래도 까다롭고 세심하게 유지가 관리가 되는데 이 삼성 반도체 공장 수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 화성 엔지니어링에 어떤 점이 부각이 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30년 이상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도체 설비에 특화된 시공 인력과 환경 안전, 품질 노하우를 보유한 현장의 기능공들을 정규직화하여서 이직률을 낮추고 건성률을 높여서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환경 안전 및 품질 기준에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배태준 변호사가 본 화성 엔지니어링의 강점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종래 방송했던 약간 신산업, 뭐 AI, 그런 뭐 블록체인 이제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인 건데 사실 이런 뭔가 설비 유지 보수라고 하면 이게 뭐 어느 업체는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뭐 어느 업체는 반대로 막 기술적으로 너무 뒤처지고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미묘한 사실 거기서 이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정말 대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은 뭔가 꼼꼼하고 실수하지 않고 시간을 잘 준수하고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99에서 100을 만드는 이제 그런 능력인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후행적으로 했을 때 뭔가 지금 30년 이상 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사실 이게 버티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업종인들이거든요. 이제 대단하게 버티면서 그래서 점점 사업을 확장하고 점점 그래도 뭔가 이윤도 내고 그러면서 또 신산업으로 가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 현황이 어떤지 특히 조선업이 특히 부각이 됐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사실 굉장한 3D 산업인데요. 네. 그냥 산재율이 높습니다. 되게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그 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배가 뭐 작은 배도 있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철판, 이제 무거운 철판들을 들고 다니다가 뭐 깔리거나 찔리거나 하기도 하고 뭐 용접을 하다가 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산재율이 굉장히 높고 힘들고 또 야외 작업이 많다 보니까 날씨, 덥고 춥고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 굉장히 기피 직업인데 또 사실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막 임금들은 올라가는데 또 이게 잘 안 맞는 거기다 또 하나의 또 말씀드리면 이제 하청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네. 조선이라는 것들은 이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재하청이 있고 재하청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산재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직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이 많은 이제 그런 업종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이게 또 중공업이라든지 뭐 농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뭔가 지금 한국의 그런 약간 인력에 좀 불일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뭔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필요한 일자리의 차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화성 엔지니어링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화성 엔지니어링이 요즘 화제인 것은 이 자동 용접 장치입니다. 이 자동 용접 장치가 어떤 건지 어떻게 개발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용접사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환경 안전과 품질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동 용접 링이라는 용접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용접 방식은 모재와 모재 부분을 갖다가 V자 모양으로 개선하여서 피드 검사를 하고 1차적으로 용접을 한 상태에서 2차적으로 파이널 용접을 마무리하는 형식이라면 저희 회사의 링 타입 자동 용접 장치는 모재와 모재 부분 사이에 링을 삽입하여 자동 용접 장치를 회전시켜서 한 번에 용접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용접 장치입니다. 당사에 3년 동안 20여 원을 투자해서 자동 용접 장치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고, 네. 이는 수입산 자동 용접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헤더에 대해서도 다양한 크기인 건가요? 네, 헤더 같은 경우도 네. 규격별로 헤더가 되어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용접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용접사가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용접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그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두 개의 금속과 금속, 주로 금속이죠. 이제 그걸 붙여야 되는데 금속을 이렇게 한다고 이제 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붙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열로 해가지고 이 뭔가 분자 성분들을 녹여가지고 이제 붙이는 방식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못을 박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걸 매끈하게 붙이고 더 강하게 붙인다는 과정에서 용접, 그러니까 열을 가하든지 뭐 전기라든지 해가지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모든 설비라든지 모든 건설이라든지 모든 산업 현장에 필요한 건데, 또 이 뭔가 용접사의 그런 인력 부족 문제로 가면 굉장히 심각한 게, 아까 사실 조선업도 3D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접 같은 경우는 이 뜨거운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빛이 나기 때문에 뭔가 시각적인 그런 뭔가 장애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네. 또 금속이나 가스가 날리면서 사실 바람 또 이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또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그쵸.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정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급기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용접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주로 눈에 띄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용접으로 한정한다기보다 이제 우리나라 사실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외국인 노동자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결국은 언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충분히 뭔가 한국어를 습득해가지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고 한국어로 되는 그런 작업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전에 그 건설에서도 이제 그 철근이나 이제 건설 부실 시공 때문에 네. 문제가 되게 컸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건설 현장에 그걸 지적하는데도 여기도 일하는 사람 중에 한국인이 과연 몇 %나 될 것 같냐? 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해외에서 부족 인력들을 이제 수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건설도 같은 문제였는데 이 용접도 해놓고 나면 사실 이거를 뭔가 마감이라든지 감리 과정에서 이게 완벽하게 된 건지 아닌지가 사실 그렇게 딱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못을 박았으면 삐뚤어진 게 나오는데 이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용접사의 전문성과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럼 그분들이 한국 용접 전문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냐? 라는 건 그러니까 아직 뭐 사고가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과물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그렇죠. 그런 게 아직 그때 말씀이시군요. 담보가 안 네.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일괄적이고 굉장한 수준으로 올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동 용접 장치, 최근에 조선사 인력난이 경제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 자동 용접 장치가 화성 엔지니어링 공장 외에 다른 산업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자동 용접기 특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자동 용접 장치는 스테인리스 배관용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하였지만 현재 건축이나 플랜트, 조선 바이오 등 쪽에서도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배관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특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에 특허 부분을 출원해서
득하였고 현재는 미국까지 출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동 용접기가 다른 산업에 적용이 될 경우에 경제적 의미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분야라는 생각은 드는 게 결국 이제 어떤 용접기라든지 아니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동화 기기가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분야의 특징은 사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뭔가 어떤 그 부대적 이익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했을 때 인접 산업으로 뻗어나가기 쉬운 예를 들어 뭐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모아놓고 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뭔가 사용자의 수요라든지 근로자의 부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뭔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긴 한데요. 생각해보면 이 용접, 자동 용접기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뭐 사실 기계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 수많은 곳에서 결국에는 이 용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산업적으로 지금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단기간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못을 받고 하는 것들은 또 사실 금속은 잘 못도 박히지가 않아요. 네. 해보면 결국에는 이걸 붙일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게 결국 용접이라는 방법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고 결국 이 용접이라는 거에 있어서 뭔가 지금 사용자의 수요와 근로자의 공급의 불일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근데 한 가지를 좀 짚어본다고 하면 이제 저도 이거를 뭐 제가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결국 여기서 산업이 범용성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게 용접도 좀 다양하거든요. 용접의 환경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열로 붙이는 거 말고 뭐 가스로 붙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자세도 이렇게 붙이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있고 여기 천장에 붙이는 게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에 놓여질 텐데 그러면 이게 몇 가지 기계로 굉장히 그 다양한 환경들을 뭔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라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기업에서 특허를 획득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특허가 그러면 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결국 기술적 우위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개를 하되 대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특허를 등록한 출원날 정확하게 출원한 시점부터 이 특허를 쓰는 사람들은 나한테 사용료를 내라. 이제 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비밀이나 그런 뭔가 기업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특허가 있고 이제 하나는 영업 비밀이 있는 건데 특허는 다 공개를 하고 대신 사용료를 내라라고 한다면 영업 비밀은 그것보다 조금 더 미묘한 건데 뭔가 내가 공개를 하지 않고 대신 이거를 뭐 너가 나쁜 방법으로 쓰면 침해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특허에 놓고 어떤 거를 내가 영업 비밀에 놓을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판단들이 필요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허로 갔을 때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요건이 있는데 이제 신규성, 진보성, 이제 경제적 이제 이익인 건데요. 사실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다 인정이 돼요. 이제 그건 대부분 다 인정이 되는데 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게 항상 이 업계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 나오는 특허들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뭐 우주의 원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거를 조금 더 개량하고 바꾸고 뭐 재료를 바꾼다든지 깎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접합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미묘한 차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더 개량을 해가지고 더 신규고 진보적으로 간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다툼이 꽤 많습니다. 네. 그냥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허를 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사전에 특허들을 좀 이렇게 리서치도 하시고 이게 좀 애매한 게 같이 있다라고 하면 뭐 변리사라든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특허를 출원하는 단계에서 우리 제품이 어떤 부분에서 신규적이고 진보성이 있는지를 잘 밝히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화성 엔지니어링 CEO의 확고한 안전 경영 의지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 환경 안전과 품질 관리가 현장 운영의 제일 원칙이다 이런 슬로건까지 걸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마스터 플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경영진이 주도하는 환경 안전 문화 체제 구축과 안전 문화 정착으로 안전 무죄가 목표입니다. 중대재해 마스터 플랜으로는 안전 경영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요인 제거 및 관리, 작업 절차 표준화를 통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안전 문화 조성을 하여서 5가지 목표로 잡고 있고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를 예방하여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건지 세부 내용을 좀 들려주시죠. 네, 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래도 최근에 뉴스들도 계속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네. 보면 이게 어쨌든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법률인데요. 이제 크게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일반적인 산업재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건설 현장이라든지 제조 현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현장에서 산업재해,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게 나야 되는데 거기서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이 있거나 작업상 장기간 요양을 구하는 이제 그런 질병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중대 시민재해는 지금 예를 들어 뭐 지금 오송에서 사실 참사가 났는데 이게 지금 중대 네. 시민재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제조물이라든지 공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중 교통수단에서 설계라든지 제조라든지 설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관리상 결함이 있어가지고 같은 이유로 사망이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이제 부상 이제 그걸 입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뿐만 아니라 도급 위탁을 한 자 역시 어떤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잘했는지를 봐서 그 의무 준수에 미달했을 때는 뭐 형사 책임이라든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냥 이 법을 과연 이 산업재해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결국 뭔가 형사처벌이나 징벌배상을 늘리는 게 맞냐? 아니다. 지금 우리 산업 현장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해도 많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야 된다였는데 그래서 단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단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지금 단서고 이제 부칙의 본문은 법 제정 후 1년 후에 시행한다였고요. 단서 조항은 1년 후에 시행을 하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아니면 건설업이면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거나 그랬을 때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포 시점이 2021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을 해보면 2024년 1월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3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5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여서 여기에 해당하는 소형 사업장 또는 소규모 사업자들도 중대재해 그런 처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지금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성 엔지니어링이 매출액이 870억 원,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사업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는 매출 1,000억 목표가 우리 회사의 큰 목표입니다. 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유지 보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삼성전자 평택 기형 반도체 공장에서 신규 프로젝트 공사를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현재까지 소방시설, 대기방지시설, 수치리 시설 등에서 신규 공사 부분 500억 이상의 공사 수주를 달성하였고요. 네. 향후로도 하이테크 부분의 건설 업무를 갖다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동 용접기의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고요. 생산 준비는 끝나는 9월부터 판매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동 용접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력 용접 대비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 생산성이 건가요? 약 50% 정도 이상 난다고 보고 있고 현재 당사에서 수주한 공사에서 투입하여서 50% 이상이 생산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장의 안전 관리 및 품질 부분에서도 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욱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요, 화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김도영 대표 그리고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